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진행해보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그 세 번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김현민 기자님과 뭐 그냥 다른 코너를 하더라도 이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올 시즌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더불어서 시즌 시작하자마자 다 전승으로 가는 팀들이 있는데, 저도 김현민 기자님의 또 조언에 따라서 경기를 좀 봤어요. 그런데 그 레버쿠젠도 그렇고 우니온 베를린도 그렇고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는 팀들이 있어서, 또 보너스로 김현민 기자님께서 레버쿠젠과 우니온 베를린에 관한 이야기도 또 간략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김민재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벌써 케인 선수가 멀티골 넣으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 뭐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이제 그 3대1로 승리를 거둔 건데요. 케인 같은 경우는 뭐 바이언 선수로는 이제 그 데뷔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경기에서 3골 넣은 역대 세 번째 선수로 등극을 한 거죠. 지금 구스타프 융이 나와 있고, 네. 아돌포 발렌시아. 네. 저 선수 아주 저는 예전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콜롬비아가 한때 그 레네 이기타 골키퍼까지 좀 그렇죠. 재밌었던 시절에 멤버 중에 한 명이 저 아돌포 발렌시아 선수죠. 그렇죠.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번에도 케인 선수의 필드골을 어시스트 했거든요. 그러면서 케인이 넣은 3골 중에 한 골은 이제 페널티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골을 도움을 전부 다 준 선수로 등극해가지고 케인과 이제 알폰소가 새로운 듀오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건데요. 김민재 코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케인 선수 그 필드골 때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기점이었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키커 평점에선 김민재 선수가 3.5점으로 그렇게 좋은 평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마지라이가 저는 이 경기에선 가장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나브리도 좀 안 좋았는데, 코만과 김민재 선수는 조금 낮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 김민재 선수가 수비 장면에서는 여전히 기막힌 장면들이 많았어요. 아주 절묘한 수비들이 많았는데 패스 미스가 좀 너무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다. 특히 전반전에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감점 요인이 되는데, 김민재 선수 이 패스 미스 관련된 부분도 김현민 기자님께서 또 해설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경기에서 조금 미스들이 있었어요. 네. 미스들이 있으면서 사실 그 소유권 로스트, 그러니까 포세션 로스트가 9회가 나왔는데,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평소를 생각하면 좀 많은 수치거든요. 포지션 로스트 9차례면은 센터백에게는 약간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치가 높기는 해요. 네, 전반전에 이게 그 제가 패스 맵인 건데요. 일단 제가 그 전체 패스 맵을 올린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딱 실수한 것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저기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들이 끊겼던 게 상당히 조금 위험했었죠. 네, 저 정도 위치라면은 사실 상대가 연계력과 결정력이 있는 팀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실제 위험한 장면 한번 나왔을 때는 고레츠카가 커버를 들어와서 막아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전 패스 성공률이 8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85%라는 게 사실 뭐 미드필더가 일반적으로 85%면은 뭐 나쁘다고 하기 어려운데, 근데 특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처럼 굉장히 압도적으로 경기를 펼치는 팀의 센터백이 85%면 저 퍼센테이지는 분명히 좀 안 좋은 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실수한 맵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진 패스 비율이 상당히 많고요. 저기 박스 안까지 완전히 넘어가는 패스도 한 번 있었죠. 저게 실제 그래서 그대로 이제 컷백이 바로 들어갔었는데, 그나브리한테 이제 향한 게 앞에서 잘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거는 결국은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저런 좀 센터백이지만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전진 패스를 투엘 감독이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 아닐까요? 네, 실제 그 위험하게 패스가 끊겼던 장면에서 투엘 감독이 김민재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코망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그가 코망한테 내려와서 받아줘라, 그 손짓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된 빌드업 패턴에서 김민재 선수의 좀 도전적인 패스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비 진영에서 나왔던 또 에러는 그것대로 어쨌든 요거는 에러로서 우리가 또 간주를 해야 되겠죠. 네, 실제 이 경기에서 김민재가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코만과 굉장히 많은 그들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패스를 줬는데, 뭐 알폰소한테 많이 주는 거야. 왼쪽 풀백이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패스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왼쪽 윙포워드인 코만한테 패스를 두 번째로 많이 줬어요. 그 알폰소 다음으로.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김민재 선수 저 코망 선수에게 패스한 화살표를 세어보니까
11개예요? 예, 11개 맞아요. 키미와 함께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준 건데요.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패턴의 공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코망한테 바로 주면은 코망이 돌아서 가는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패스 이렇게 툭 내줘가지고 그대로 속도 살려서 측면 공격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코망, 돌아뛰는 알폰소 데이비스. 네. 요게 어떻게 보면 투엘 감독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던 패턴 플레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 케인의 필드골로 나왔던 거였고요. 이거는 전진 패스와 볼 전진 캐리 관련한 그래프인 건데요. 가로축이 이제 볼 전진 패스인 건데 김민재 선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죠. 그렇네요. 김민재 선수가 키미 선수보다 많네요. 네, 이거는 아예 그냥 시킨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김민재 선수한테 아예 그냥 전진 패스 계속 해라. 특히 이 경기에서 키미 선수가 이전보다 상당히 라볼피아나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좌우로 벌려섰거든요. 키미가 내려와서 전체적인 전개를 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에 있어서의 기점 패스들을 굉장히 많이 이걸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영입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민재 에이전트 분께서 그 영입할 때 그 설명할 때 왼쪽 센터백으로 세울 거고 뭐 이런 식의 설명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미리 머릿속에 투엘 감독이 생각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또 나폴리 시스템에서 김민재 선수가 하는 거를 그간 관찰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네. 후반전 와서는 김민재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전에 평가전이라던가 지난 개막전 때 전반전엔 좋다가도 한 60분 지나면은 지친 모습이 보이면서 미스들이 많았는데 이 경기는 도리어 후반 갈수록 더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패스 미스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아주 좋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김현민 기자님은 전체적인 내용상 오히려 희망을 또 봤던 그런 경기였다. 이번 경기부터는 81분을 소화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제 후반전에 패스 미스 딱 한 번만 있었죠.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중앙 왼쪽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져갔던. 바이언의 공격에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코망한테 이제 패스를 줬던 거였고요. 그러고서 이제 쭉 연결되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조금 공격 진영까지 넘어와가지고 키미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그 키미가 측면으로 패스를 길게 넘겨준 걸 마지라이가 받아서 드리블 치고 가다가 컵백을 준 거를 키미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도어슈한테 막힌 장면이었고요. 바이언의 세 번째 슈팅인 건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롱 패스를 쭉 찔러줬죠. 그렇죠. 그걸 이제 코망 선수가 접고 전진 패스를 준 거를 그나브리가 이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상대 미드필더인 도어슈가 걷어낸 거를 고레츠카가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거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했었고요. 전반전에 이렇게 두 번에 이제 관여를 했던 거였고요. 전반전에는 근데 이제 케인도 슈팅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슈팅이 5회였거든요. 후반전에 확 살아났는데 김민재가 살아나니까 바이언의 공격이 후반전에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더불어 김민재 선수와 케인 선수가 같이 좋아지네요. 이거는 바이언의 7번째 슈팅인 건데요. 키미가 이제 하프라인까지 올라온 김민재 선수한테 백패스를 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패스를 주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코망이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 준 거 케인이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게 뭐 김민재와 케인이 그렇게 무슨 관계냐 하시겠지만 중간에 알폰소 데이비스와 코망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그 모험적인 패스가 잘 꽂히면 꽂힐수록 결국은 데이비스, 코망, 케인 이 라인까지도 살아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와 케인 선수가 거리가 좀 멀어 보이지만 이 같은 또 함수 관계가 있어요. 바이언의 8번째 슈팅인 건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강하게 패스 준 거 이게 조금 미스로 표기가 됐던 거였는데 그래도 강했다 보니까 상대 선수 맞고 뒤로 흐른 거를 코망이 받아서 그대로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사네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그 9번째 슈팅인 건데요. 키미의 패스를 받은 김민재 선수가 측면으로 이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알폰소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패스 준 거를 그나브리가 이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수비 벽을 맞은 거였고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의 10번째 슈팅입니다. 7, 8, 9, 10 계속 연결되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측면
측면 후 패스를 준 거를 코망이 드리블 치고 가다가 다시 이제 측면 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크로스 올린 거를 우도카이가 차단을 했으나 수나 다시 이제 바이에른 볼이 됐죠. 쭉 이제 연결되면서 여기서 이제 고레츠카가 슈팅을 가져간 걸 우도카이가 이제 차단을 한 장면이었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게 14번째 슈팅인 건데요. 이거 김민재 선수 수비 굉장히 좋았어요. 수비를 딱 하면서 그대로 패스를 연결해 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망이 측면 후 패스를 내줬고 마즈라이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사네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이거 진짜 스윙을 짧게 가져갔는데도 네, 네. 거의 대포알처럼 슈팅이 쫙 날아갔는데 예, 골대를 강타했었죠. 네. 예. 15번째 슈팅이자 바이언의 골 장면인 건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대각선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알폰소 데이비스가 코망한테 패스 주고 리턴 패스를 그대로 받아서는 대각선 크로스를 준 거를 케인 선수가 그대로 결달아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김민재, 알폰소, 코망, 알폰소, 다시 이제 케인 네. 선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바이언의 15번의 슈팅 중에 상당 부분을 김민재 선수가 차지를 하다 보니까 득점 찬스 패스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네.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수비수로서 그 패스 성공률도 좀 낮았고 좀 치명적인 횟수에 어쨌든 미스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럼 틀린 얘기인가요? 이거 수정해야 되나요? 조금은 더 안정감을 가져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네, 보입니다. 네, 네, 근데 네. 아직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 맞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도 더 내려와서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들을 한 것 같고. 근데 김효민 기자님 지금 여태까지 이제 자료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바이에른이 추구하는 전술적인 구조 안에서 패스를 계속했고 잘 움직인 거는 또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무적인 부분,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프리시즌에도 경기들을 뛰긴 했지만은 라이프치하고의 슈퍼컵에서는 후반 교체 출전해가지고 45분 뛰었고요. 그리고 브레멘전에 68분, 거의 70분 뛴 거죠. 그 이번에는 81분. 그러니까 다음 경기는 그럼 풀타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더리우트가 아직 몸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리우트 선수 나왔을 때 저 앞으로 튀어나오다가 실점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다리 사이로 실점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더리우트가 조금은 폼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파메카노 김민재 라인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바이에른 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더리우트 선수 폼은 올라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예. 네. 스타일적으로 김민재, 우파메카노 둘 다 조금 튀어나가는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리우트가 조합상 더 맞아 보이는 부분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더리우트 선수가 필요한 대목도 오긴 올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그 바이언이 이전 전승을 올렸는데 다른 팀들도 이전 전승을 올린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기를 좀 봤는데 네.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보진 못했어요. 김현민 기자님만큼. 근데 레버쿠젠 경기를 특히 좀 봤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첫 끝발이 뭐 개끝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레버쿠젠이 올 시즌 우승 도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짜 팀을 잘 만들었습니다. 네, 사비 알론소 감독의 역량과 더불어서 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원했던 선수들, 보니페이스 선수, 뭐 자카 선수, 호프만 선수, 그리말도 선수. 뭐 호프만 선수야 뭐 항상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베테랑이고 자카 선수도 딱 저 자카 선수에게 어울리는 역할 딱 잘 줬고 보니페이스 선수는 약간 좀 세밀함이나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레버쿠젠에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이 되고 가뜩이나 프림퐁 선수 공격력이 강한데 여기 그리말도 선수까지 이제 같이 있단 말이죠. 레버쿠젠 멋있던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위까지 떨어지게 된 거였는데 일단은 쉬크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가운데 플로제카 아즈문이 나왔었지만은 좀 기대 이하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비르츠도 또 이제 장기간 에이스인 비르츠까지 부상이다 보니까 좀 공격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데다가 중원은 기본적으로 이 팀이 아랑기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없었거든요. 팔라시오스는 항상 부상이 너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드리히 한 명한테 조금 의존했는데 안드리히는 사실 구준이라는 선수지 패스를 뿌리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측면 공격에 있어서도 오른쪽 측면에 너무 국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림퐁, 디아비 이 둘이 미친 듯이 공격을 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왼쪽 측면 공격이 너무 죽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균형이 좀 안 맞았는데. 예, 하지만은 자카를 영입하게 되면서 자카가 마침내 볼 배급들을 해주고요. 또 이제 왼쪽에서의 빌드업도 상당히 잘 가져가고 그리말도는 빌드업에 있어서는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잖아요. 다른 능력보다도 빌드업 능력에 이제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거기다가 이제 저는 호프만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의 실력은 무사 디아비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사 디아비가 더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잠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호프만이 지금 거기가 딱 왔을 때 더 도움이 되는 데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레버쿠젠이 오른쪽 측면 공격이 강한 게 강점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상대를 파괴했지만은 여기서 본인들이 파괴도 됐어요. 그렇죠. 근데 호프만은 풀백도 설 수 있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띄워주는 선수죠. 그러니까 프림퐁이 올라가면은 호프만이 내려와서 막아줄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밸런스적으로는 호프만 프림퐁이 있는 게 디아비 선수 있는 것보다 나은 면도 있어요. 예, 거기다가 보니페이스가 엄청난 등딱 플레이들을 해주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비르츠는 진짜 미친놈 같아요. 비르츠 선수가 아주 건강한 폼으로 이제 올 시즌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예. 레버쿠젠 뭐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멤버 구성 같은데 또 센터백들이 하나같이 또 몬스터 같아요. 그 코스누가 이번 시즌은 조금 그전까지 사실 욕을 많이 먹던 선수였거든요. 이번 시즌 잘해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데다가 인카피에 이제 징계에서 돌아오면은 인카피에도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스타니시치도 임대로 데려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도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경기를 좀 팬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왠지 물론 이제 레버쿠젠 하면은 뭐 콩라인이다 뭐 이제 이런 밈이 옛날부터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뮌헨을 가장 근거리에서 위협할 팀은 오히려 올 시즌 레버쿠젠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시즌 초반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력이라던가 팀 플레이 같은 것들은 레버쿠젠이 더 잘 되고 있죠. 아직 바이언은 만들어가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이언보다도 괜찮고 라이프치히를 또 맞대결해서 꺾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3대2로 꺾었고 또 이제 메넨글라드바우전에서는 비르츠가 이제 키패스를 10회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실바가 2015년에 이제 두 자릿수 키패스 기록하고 나서 처음으로 비르츠가 유럽 5대 리그에서 두 자릿수 키패스를 기록했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이 키패스라는 이제 통계도 아주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키패스 통계가 아마 나온 이후에 이게 기록이겠죠. 그렇죠. 다비드 실바 이후에 플로리안 비르츠가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기대치도 좀 그래도 높은 팀이긴 했어요. 그런데 우니온 베를린은 물론 이제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또 신선한 팀인데 어쨌든 초반에 두 경기에서 4골씩을 터뜨리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 경기는 보니까 이른 시간에 브랜든 애런슨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10명인데 오히려 그 이후에 세트피스에서만 3골을 넣음으로써 이게 뭐 10명이 뛰는 팀이라는 거를 무색하게 또 4골을 집어넣더라고요. 우니온 베를린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우니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팀은 누가 오더라도 잘한다. 약간 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브라이튼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이 바뀌어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수가 바뀌어도 많이 빠져나가도 이게 그 패턴 플레이들이 이미 약속된 플레이들이 너무 잘 돼요. 근데 우니온이 딱 그렇거든요. 마인츠하고의 경기에서도 그 넷골들 과정들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리고 케빈 베렌스 선수 요즘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요. 헤딩 머신입니다. 저는 뭐 흐르베시 선수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넷골이 다 헤더골이거든요. 안 그래도 그 한지 플릭 감독하고 루디 펠러 레버쿠젠 경기장에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래서 베렌스 이번에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저 선수도 브레멘 유스 출신인데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늦깎이 스타의 전형이죠. 베렌스 선수도. 근데 이번에 우니온이 정말 영입을 알차게 했어요.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대비해서 케빈 폴란트도 영입을 했고요. 로빈 고젠스도 영입을 했고요. 그 보누치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보누치 선수 써오신 거에 물음표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보누치는 안 오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조직
예. 그렇게 크게 득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누치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예, 많이 내려온 예, 반면에 이 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죠. 예, 할만하죠. 예, 뭐 92년생 뭐 이러니까 예, 아직 거기다가 독일 선수들이니까 어느 정도 뭐 벤치에 가더라도 아예 막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 다 같은데.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도 할 수 있다. 예, 근데 보누치가 만약에 벤치로 간다? 이러면은 조금 라커룸 이슈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더 지금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은 또 거기에 더해서 키사르도 영입을 했고요. 또 이제 카우프만이라던가 슈볼로라던가 또 이제 홀러바우라던가 좀 이제 다양한 선수들, 포파나도 임대로 데려왔고 에런슨도 임대로 데려왔고 선수층이 아주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크랄도 임대로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크랄이 라니 케디라가 부상 후 빠진 가운데 그걸 잘 메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팀이 수비적으로는 원래 단단했었는데 거기에 더해 이제 측면을 상당히 잘 살리는 플레이로 또 이제 크로스를 올렸을 때 베렌스라던가 다른 선수들이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예. 수비수들 가운데 두키 선수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예, 두키는 제가 원래 이번 이적 시장에 주목할 선수 얘기했는데 맞아요. 예, 결국 잔류를 하는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니까 굳이 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이 팀이 어쨌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운이오는 김현민 기자님께서는 대충 몇 위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5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는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4강까지가 부동이다. 예, 그러니까 바이언, 라이프치,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이렇게 네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도르트문트가 조금 위험해 보여요. 네, 오히려 운이온이 끼어들 수 있다. 예, 운이온이 너무 이거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선수층 많이 늘려놨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가 나와도 바로바로 이제 팀에 녹아드는 것들을 보면은 좀 기대가 됩니다. 고제스 오자마자 멀티골 넣었고요. 멀티골. 예, 그리고 폴란트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도움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심지어 다비드 포파나도 그럭저럭 버티는 역할들을 해줘요. 근데 셰랄도 베커 선수도 뭐 교체로 나오던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교체로 나오는데 저는 근데 셰라도 베커가 결국은 폴란트와 이 둘 중에 한 명이 선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장신 투톱을 세우는 형태로 갔는데 결국은 한 명은 그래도 돌파형으로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또 김민재 선수의 투엘 감독의 빌드업 구조상에서의 역할. 패스미스는 물론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점을 조금 깎아먹는 그런 원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투엘 감독의 빌드업 구조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굉장히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잘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더 많다는 아주 희망적인 또 김현민 기자님의 또 최고의 평론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올 시즌 출발부터 아주 좋은 레버쿠젠과 우니온 베를린에 관한 이야기까지 알토란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도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나눠봤습니다. 정말 항상 저를 비롯해서 많은 또 원투펀치 시청자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김현민 기자의 엄청난 또 자료들과 해설들을 오늘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김현민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코너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